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공석입니다. 자, 커말 2급 필기 컴퓨터 일반 6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은 윈도우즈 7. 자, 윈도우즈 7을 통해서 컴퓨터가 무엇이냐, 자, 컴퓨터의 특징이 무엇인지, 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자, 어느 정도 개념을 이제 잡았고요. 이제부터 이제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본격적으로 이제 컴퓨터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하드웨어는 장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CPU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CPU하고 같이 필요한 것이 기억장치가 필요하겠죠. CPU는 처리 용도가 되는 거고요. 기억장치는 데이터하고 명령어 라든지 이런 것을 기억하는,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기억장치도 용도에 따라서 몇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CPU하고 바로 처리 용도로 사용이 되는 주기억장치가 있었고요.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보조기억장치, 그리고 특수 용도의 기억장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하드웨어의 주요 이제 내용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분류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컴퓨터의 분류, 그리고 자료 처리 시스템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윈도우즈 XP와 같은 운영체제, 자,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스템하고 좀 더 가까운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운영 소프트웨어는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 자,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응용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시험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컴퓨터의 분류는요, 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이 다양한데요. 일단 취급하는 자료의 형태에 따라서 자료가 디지털 자료냐 아니면 아날로그 자료냐에 따라서 컴퓨터를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 처리 시스템은요, 예전에는 일괄 처리 시스템을 이용을 했었어요. 자, 예전에는 컴퓨터라는 이 장비가 회사에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전산실을 만들어서 전산실에서 컴퓨터를 운영을 하고요. 회사 전체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서 한 번에 컴퓨터를 작동을 시켜서 처리했었죠. 이것을 일괄 처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요, 그때그때 바로 작업할 거리가 있을 때 바로바로 처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은행에서 입출금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뭐 모아서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그런 이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관련된 업무들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분산 처리 시스템은 말 그대로 컴퓨터를 분산을 해서 처리하는 시스템,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을 해서 분산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정보와 사회와 관련된 내용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수렵하고 채집하는 사회에서 농업사회, 산업화 사회로 발전이 되었고요. 현재 사회를 우리는 지식 기반의 정보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보화 사회의 특징이라든지 역기능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기능이라는 것은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정보화 사회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죠. 자, 그리고 컴퓨터와 관련된 기타 용어를 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분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응용 소프트웨어는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시스템 전체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윈도우즈 XP가 되는 겁니다. 자, 윈도우즈 XP는 시스템 전체를 작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유틸리티 프로그램, V3라든지 R집, 이런 것들은 응용 소프트웨어하고는 조금 성격이 좀 다릅니다. 시스템이 좀 더 가깝죠. 자, 그리고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게 시험에 잘 출제가 돼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언어를 번역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번역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각 나라마다 다른 언어를 번역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와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로 번역을 해준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언어를 번역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요.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컴파일러를 기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C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원시 프로그램. 자, 원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CPU의 작동 원리를 말씀을 드릴 때 엑셀에서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간단한 1과 2를 더하는 그런 프로그램 작성하는 거 보여드렸었죠. 자,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A에다가 1을 대입을 하고 B에다가 2를 대입을 하고 자, C는 A 더하기 B가 되고 그 다음 메시지 박스를 이용을 해서 C를 출력하라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코딩을 했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은 컴퓨터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명령문 형태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사실 컴퓨터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명령어 형태로 분해가 돼야 된다. 그래서 load A, add B, store C, 그죠? A를 읽어드리고 B를 플러스를 해서 store C, C에다 저장을 해라. 이렇게 해서 명령어 형태로 분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 명령어도 컴퓨터가 알아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는 무엇을 알아듣는 거죠? 그렇죠. 1과 0밖에 몰라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5V의 전류가 흐르느냐, 1.5V의 전류가 흐르느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원시 프로그램을요, 번역을 해줘야 돼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1과 0으로 되어 있어요. 1과 0. 그리고 원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영어로 보통 작성을 하죠. 자, 그 다음. 근데 1과 0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작업을 더 처리를 해줘야 돼요. 첫 번째는 링킹이고요. 두 번째는 로딩인데요. 링킹하는 것을 링커라는 프로그램이 수행을 하고요. 로더라는 프로그램이 로딩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링커 같은 경우에는 실행 가능한 형태의 모듈로 만드는 거예요. 실행 가능한 형태로 모듈. 그러니까 모듈은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링크라는 것은 서로 연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링커. 그러니까 만일 사치 연산.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각각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자, 만들어서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각각을 모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완성된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완성시키고 실행하려면은 이것을 서로 연결해 줘야 돼요.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게 링커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실행 가능한 형태의 모듈로 만들어야 돼요. 자, 목적 프로그램은요, 즉시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링킹 작업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실행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딩을 해야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실행이 되려면은 어디에서 존재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주기억장치에 있어야 됩니다. 주기억장치에. 그래서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한다? 적재줘야죠. 적재를 해서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순서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번역기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각각의 차이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컴파일러하고 어셈블러의 차이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컴파일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컴파일러는 코볼이나 C나 자바 이런 프로그램, 보통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C 언어에 대해서는 또 뒤에 다시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바라는 프로그램도 같이 그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볼하고 C하고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자,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고급 언어입니다. 자, 고급 언어라는 것은 사람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급 언어도 있는데요. 저급 언어는 어셈블리어가 저급 언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컴퓨터가 좀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원시 프로그램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차이점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고급 언어가 있고 저급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급 언어를 이제 번역하는 것은 컴파일러, 저급 언어를 컴파일하는 것은 어셈블러.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과 0 형태로 해서 만들어주는 거고요. 목적 프로그램 형태로 만들어주고 이것을 우리는 기계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가 알아듣는다고 해서 기계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과 0 형태로. 자, 이게 뭐 일반적인 번역의 이제 순서가 되는 겁니다. 번역하는 방법이 되는 건데, 인터프리터는 좀 달라요.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방식은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원문이 있습니다. 원서가 있어요. 자, 원서가 있으면은 이 원서를 바로 한 줄 한 줄 한 줄 해석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때 바로 그 원서를 해석할 때는 괜찮지만은 이것을 다음에, 이 원서를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참고를 해야 되고 몇 번을 확인을 할 때는 이것을 번역을 해서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 두게 되면은 이 번역한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게 원문이고요. 번역본이에요. 이게 번역본. 자, 이렇게 해서 미리 번역본을 만들게 되면은 좀 더 빠릅니다. 해석이 빨라요. 그죠? 자, 이게 컴파일러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번역을 해서 아예 번역한 결과인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두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실행 속도가 빨라요. 목적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목적 프로그램만 바로 실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자, 그런데 인터프리터 방식은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베이직. 자, 예전에 썼던 프로그램인데요. 자, 이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은요.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번역본이 없어요. 번역본이 없고요. 줄 단위로 번역을 해버립니다. 그냥. 줄 단위로 바로바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자, 해석을 하는 그때는 좋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자, 어떤 번역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실행할 때는 실행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차이점은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을 하느냐, 생성하지 않느냐 그 차이점이 있고요. 속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내용이 그대로 적용을 해서 문제가 풀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중 컴퓨터에서 고급 언어로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의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컴파일러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원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것을 가지고 목적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자, 번역 과정을 거쳐야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라, 그 다음 순서가 목적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목적 프로그램은 생략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링킹, 서로 연결해 줘야 되죠. 모듈을 연결해 주고 메모리에 로딩을 해야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 라, 다, 나, 마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래 보기는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 관한 내용이다. 보기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자, 원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으로 번역해 준다. 자, 두 가지 생각을 하셔야겠죠. 어셈블러하고 컴파일러. 자, 번역된 프로그램을 자, 나아가 실행 가능한 형태의 모듈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자, 무엇이 실행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겁니까? 일단 목적 프로그램은 바로 실행할 수 없고요.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링킹 작업이죠. 링킹 작업. 자, 링커가 링킹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체제 구성 중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설명이 잘못된 것은, 입력되는 프로그램을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출력되는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설명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요. 문제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번은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인터프리터는 원시 프로그램을 입력으로 받아 기계어로 변환하고 이를 실행해서 그 결과를 출력하여 주는 프로그램이다. 자, 기계어로 번역한다. 목적 프로그램 만드는 것이 아니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셈블리 언어는 어셈블러라고 하는 언어 번역기에 의해서 기계어로 번역이 된다. 맞고요. 여러 형태의 컴퓨터 언어에 따라 프로그램 언어는 각각의 언어 번역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컴퓨터가 실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 자, 코볼이다, 뭐 C 언어다, 자바다, 어셈블리어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자, 뭐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언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윈도우즈 XP라는 프로그램, 뭐 유닉스라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것을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험에는 이제 C 언어하고 자바가 주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자, 두 가지를 설명을 간단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언어는 가장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언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컴파일러 방식의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구조적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자, 이게 맞는 설명인데, 자, 구조적 프로그래밍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그 CPU 제가 말씀을 드릴 때 A는 1, 뭐 B는 2, 뭐 C는 A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프로그램 코딩을 했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은 뭐죠?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방식이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되면은 사람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이게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자체가 순차, 자, 이게 순차가 되는 거고, 반복도 가능합니다. 똑같은 이 처리문을 여러 번 반복할 때 반복문이 있어요. 그 다음 선택 구조. 자, 이것을 처리할 거냐, 이것을 처리할 거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또 처리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 반복, 선택 구조, 자, 이런 구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실행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물 흐르듯이 처리가 가능하고요. 간단하고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이것을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듈화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듈화. 자, 모듈이라는 것은 작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칙 연산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자, 이것을 전체 프로그램을 우리는 계산기라고 하지만은 덧셈을 하나의 모듈, 뺄셈을 하나의 모듈, 곱셈, 나눗셈을 각각 작은 프로그램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것만 떼어내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재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구조적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영문자의 경우 소문자하고 대문자는 구별해서 프로그래밍 한다. 자, 뭐 A는 1 할 때, 자, 이 A라는 거, 소문자 A도 있고 대문자 A도 있잖아요. 그죠? 구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드웨어 제어가 가능한 언어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제어한다. 그럼 주로 이제 운영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운영체제. 그러니까 운영체제를 만들 때 C 언어가 이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닉스라는 운영체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유닉스라는 운영체제가 그 기본 프로그래밍 언어가 C 언어로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요. 자, 객체 지향 방식입니다. 자, 구조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이 아니고요. 객체 지향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방식이 되는데요. 자, 이거 좀 이해하기 힘든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일단 드려볼게요. 자, 객체 지향이란 것은 객체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객체. 자, 객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객체가 될 수가 있어요. 자동차, 자전거, 뭐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객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는 개체들, 자, 개체들이 다 이제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는 방식인데요. 자, 일단 들으십시오. 자, 뒤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객체를 중심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재사용이 쉽고 유지보수가 우수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대안이 되는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시간이 사실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속도는 상당히 빨라요. 기존에 속도가 뭐 2기가의 속도다, 2GHz의 속도다 해서 4GHz로 발전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CPU의 속도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금방 바뀌어요. 그렇지만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 속도, 효율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에 비해서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소프트웨어 위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그런데요. 문제점이 이제 가장 큰 것이 유지보수라든지 재사용성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사용이 좀 쉽고 유지보수가 좀 우수하다라면은 소프트웨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그 대안으로서 객체 중심으로 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은요, 다양성, 뭐 상속성, 추상화, 캡슐화, 정보 은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객체 지향 방식이란 것은 사실 이것을 설명을 드리려면요, 한 10시간 정도 설명을 드려야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만일 이해가 안 된다라면은 시험에 그렇게 많이 출제가 안 됩니다. 문제 보고 답만 외우셔도 됩니다. 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객체, 클래스, 메시지. 자, 이것은 객체 지향이라는 얘기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객체 말씀을 드렸죠. 자가용, 버스, 택시 이런 것들이 다 객체가 되는 거예요. 객체가 되고요. 각각의 객체를 잘 분석을 해보시면은 바퀴가 4개다, 뭐 엔진이 하나, 좌석이 5개, 휘발유를 사용하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바퀴가 4개고 엔진이 하나고 좌석이 20개고 뭐 경유를 사용을 한다. 택시는 바퀴가 4개고 엔진이 하나고 좌석이 5개고 LPG를 사용을 한다. 자, 이런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각각이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이 또 있습니다. 자, 이것을 모아서 우리는 객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클래스는 뭐냐? 클래스는 자, 이 객체들의 공통되는 특징을 묶은 것을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객체라는 것은 현실 세계의 개체, 모든 것들이 되는 겁니다. 자, 객체를 상호작용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모든 개체를 이제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려면은 메시지가 필요한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클래스는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서 공통된 특성을 표현한 데이터. 그러니까, 클래스라는 것, 그러니까 자동차라고 우리가 이것을 다 묶어서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이게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자, 객체하고 클래스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클래스가 되고 동양인, 흑인, 백인 해서 각각의 차이점이 있지만은 클래스라는 상위의 어떤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각각의 이제 개체가 되는 거고요. 동양인 같으면 팔, 눈, 다리, 피부, 그리고 각각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어떤 작업들, 어떤 행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메시지란 것은 객체들 간에 상호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이제 수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할 때, 여러분 주유하잖아요. 그죠? 주유가 한마디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자, 동양인하고, 자, 자가용하고 객체가 있는데요. 이 객체 간에 서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결시켜줄 때 주유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서 어떤 결과가 달라지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메시지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캡슐화. 캡슐화는요, 처리에 필요한 기능을 한 테두리로 묶어두는 겁니다. 캡슐. 자, 우리 약이 있으면은 알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 가루약 같은 경우에는 캡슐로 되어 있죠. 그리고 내부를 정확하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캡슐화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바에서 그냥 객체 지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의 은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덧셈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 자, 이것을 캡슐화로 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자, 안에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변경할 수 없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 정보를 은폐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캡슐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캡슐화를 다 시키게 되면은 프로그래머가 만일 이 부분을 작업을 하다가 모르고 이런 것들이 캡슐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내용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실수를 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오류의 파급 효과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보 은폐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캡슐화를 하게 되면 정보 은폐가 되는 거죠. 자, 객체는 다른 객체로부터 자신의 자료를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요. 숨기게 되면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커튼을 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자, 바깥에서 방안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어떤 보호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고려되지 않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정보 은폐를 하는 거고요. 상속성. 상속성은 상위 클래스의 특성을 하위 클래스가 물려받는 겁니다. 자, 이게 객체 지향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재사용성이 좋아져요. 자, 예를 들어서 비행기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자동차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럼 자, 이것을 합치게 되면은 나를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르는 자동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프로그램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의 특성을 가지고 오고 자동차의 특성을 가져와서 이것을 그냥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이제 클래스를 개체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재사용성을 높여주는 이제 특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다형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형태로. 자, 메시지는 하나인데요. 객체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자가용, 버스, 택시, 객체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여러 개의 객체에 대해서 각각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메시지 하나만 전달을 해도 응답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유소에 가서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그 자동차의 형태에 따라서, 객체에 따라서 주유를 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주유하는 주유원의 반응이 달라지죠. 그냥 주유만 해달라고 했는데 자가용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주유를 하고요. 버스는 경유, 택시는 LPG를 주유를 합니다.
꼭 휘발유를 주유해달라, 경유를 주유해달라, LPG를 주유해달라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 메시지만으로 객체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응답을 할 수 있는 것을 다양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 상당히 어렵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시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개념 설명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 암기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C 언어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C 언어는 컴파일러 방식입니다. 고급 언어죠. 컴파일러 방식인데 인터프리터 방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정답만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구조적 프로그래밍 가능하고요. 영문자의 경우 소문자, 대문자 구별한다. 맞고요. 하드웨어 제어가 가능한 언어다. 맞습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캡슐, 닫아버리는 거죠. 정보를 은폐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상속, 그러니까 비행기하고 자가용하고 합쳐서 그 특징을 가지는 또 다른 그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양성, 메시지는 하나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기타 용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패치 버전, 뭐 베타 버전 다들 들어보셨죠? 자, 알파 버전은 좀 생소하실 건데요. 알파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내에서 테스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알파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베타 버전은요, 공개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정해진 고객들, 예를 들어서 뭐 100명, 뭐 200명, 뭐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배포를 해서 한번 평가를 받는 거죠.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을 베타 버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패치 버전은 자, 윈도우즈 XP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죠.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는 얘기는 패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포된 프로그램에 오류를 수정하거나 성능을 향상할 목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하는 프로그램, 그것을 패치 버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데모 버전은 정식 프로그램은 아니죠. 정식 프로그램은 아닌데요. 홍보하기 위해서 배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기간을 제한을 주거나 뭐 기능을 좀 제한을 두고 배포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홍보하는 겁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중 상용 소프트웨어가 출시되기 전 미리 정해진 고객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중 소프트웨어 버전과 관련하여 패치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미 제작하여 배포된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 성능 향상.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분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컴퓨터를 분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크게 디지털과 아날로그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소리라든지 온도, 했을 때 이런 파장, 자, 이것을 아날로그 신호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셀 수 없는 연속적인 값을 아날로그 신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디지털은 딱딱 떨어지는 숫자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셀 수 있는 비연속적인 값들, 이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숫자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숫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파장, 이런 아날로그 신호는요, 정확한 지점, 이 지점에 대한 값을 나타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자, 이것을 아날로그라고 얘기를 하고 딱딱 이산적으로 표현이 되는 이런 숫자 같은 것은 디지털 신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디지털 컴퓨터는 이제 논리 회로를 이용을 합니다. 논리 회로. 자, 논리 회로가 뭐냐면은 이진 정보, 그러니까 1과 0을 기반으로 and, or와 not. 자, 논리라는 것은 and, or와 not을 뜻하는 거죠. 자, 이런 논리 연산에 따라 동작을 수행하는 전자 회로를 뜻하는 겁니다. CPU는 논리 회로의 집합이에요. CPU를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 내부에 논리 회로가 고밀도로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 회로의 집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증폭 회로는 아날로그 컴퓨터 같은 경우에 신호잖아요, 그죠? 신호, 어떤 파장, 뭐 온도라든지 이런 신호, 전압 이런 신호를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폭을 좀 해야 됩니다. 증폭. 그래서 증폭 회로가 필요해요. 자, 신호를 증폭하는 그런 증폭 회로가 필요하고요. 자, 주요 연산을 보시면은 디지털 컴퓨터는 내부에 그 산술 논리 그 연산 장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술, 그다음 논리 연산을 할 수가 있고요. 아날로그 컴퓨터는 미적분 연산. 그러니까 미적분 연산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죠.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는 보통 법용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PC부터 시작을 해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다음 대형 컴퓨터라든지 모든 컴퓨터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 디지털 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날로그 컴퓨터는 특수 목적,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이용이 돼요. 그래서 항공기의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분야에서 어떤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이제 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적분 연산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산되는 속도를 보시면은 디지털 컴퓨터가 빠른 것이 아니고요. 아날로그 컴퓨터가 빨라요. 아날로그 컴퓨터가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속도는. 그리고 기억장치. 자, 디지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CPU 내에 레지스터라는 기억장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기억장치가 필요하고요. 아날로그 컴퓨터는 입력되는 신호가 받아서 출력되는 신호도 이런 신호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장치가 필요 없어요. 자, 하이브리드 컴퓨터는 하이브리드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두 가지 장점을 합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은 바로 답을 선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디지털 컴퓨터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야겠죠. 자, 증폭 회로는 이제 그 아날로그 컴퓨터에 대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디지털 컴퓨터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맞는 것을 찾는데 1번, 온도, 전류, 속도 등과 같은 연속적으로 변하는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것은 아날로그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연산 속도가 빠르고 증폭 회로가 필요하다. 이거 아날로그 설명이 되는 거죠. 자, 특수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 이것도 아날로그에 대한 설명이고, 자, 정밀도에 제한이 없다. 자, 제한이 없다라는 설명 자체는 이건 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맞는 설명이 있죠. 자, 산술, 논리 연산에 숫자나 문자를 사용한다. 산술 논리 연산 장치를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컴퓨터 분류,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용하는 위치에 따라서 컴퓨터를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 위에 있는 컴퓨터냐, 무릎 위에 있는 컴퓨터냐,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냐에 따라서 팜톱, 그리고 랩톱, 데스크톱 이런 식으로 해서 컴퓨터를 세 가지로 해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손바닥 위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팜톱이 해당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리 능력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컴퓨터는 이제 소형 컴퓨터가 되는 거고요. 자, 미니 컴퓨터는 중형, 메인 프레임은 대형, 은행이라든지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슈퍼컴퓨터는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지는 그런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인공위성을 제어하거나 일기예보를 할 때 그때 필요한 컴퓨터를 슈퍼컴퓨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체제, 세대별 발달 과정, 그리고 자료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험에는 자료 처리 시스템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자, 운영체제 세대별 발달 과정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컴퓨터라는 것은 처리하기 위한 장치잖아요. 그죠? 처리를 정확하고 빠르게 하기 위한 장치가 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컴퓨터가 처리하는 방식이 예전에서 지금까지 해서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지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생겨난 방식이요. 일괄 처리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일괄 처리 시스템. 자, 예전에는 컴퓨터라는 장치가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한번 작동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고요. 그래서 무조건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 시간, 일정 양의 데이터를 모아서 시간을 정해두고 처리를 한 겁니다. 주로 이제 급여 계산 같은 경우에는 하루 단위로 해서 급여를 주로 계산하진 않죠. 한 달 단위로 해서 주로 이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회계 마감 업무라든지 세무 처리 이런 것들은 일정 시간, 일정 양의 데이터를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중심이 아니라 시스템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 자,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다는 뜻이죠. 멀티 프로그램.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이제 동시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리 양이 극대화 되겠죠. 그래서 한 대의 컴퓨터로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멀티 프로그래밍.
자, 시분할 시스템, 타임 쉐어링 시스템. 자, 응답 시간의 최소화가 특징이 되는데요. 시분할. 자,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컴퓨터가 사용자들의 프로그램을 번갈아 가며 처리해 줌으로써 각 사용자가 각자 독립된 컴퓨터를 사용하는 느낌을 주는 시스템이다. 자, 설명이 어려운데 이렇습니다. 자, 컴퓨터가 한 대 있어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한 번에 한 가지 작업밖에 못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작업밖에 못해요. 컴퓨터가 출력을 할 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 작업을 수행을 할 때는 B 작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A 작업 다 끝나고 그 다음 B 작업, 그 다음 C 작업, 이런 순서대로 기본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의 CPU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CPU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A 작업 조금, B 작업 조금, C 작업 조금, D 작업 조금, 이것을 상당히 빠르게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러 명의 사용자가, 각각의 사용자가 컴퓨터가 분명히 이렇게 나누어서 번갈아 가면서 수행을 하는데도 자기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용자가 각자 독립된 컴퓨터를 사용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시스템을 시분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엑셀 프로그램 이용하면서 음악도 듣고, 이제 인터넷 서핑도 같이 하잖아요. 사실은 CPU가 한 가지 일밖에 못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 같지만은 상당히 빠르게 번갈아 가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다중 처리 시스템. 자, 멀티 프로세싱 시스템. 자, 프로그래밍하고 프로세싱하고는 다릅니다. 자, 프로그램은 여러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고요. 멀티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고, 멀티 프로세싱은요, 그러니까 프로세서라는 것은 중앙 처리 장치 CPU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의 컴퓨터에 프로세서, 그러니까 CPU가 2개 이상 설치가 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중 처리는 이제 여러 개 이제 CPU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만큼 이제 성능이 더 높아지겠죠. 여러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시간 처리 시스템. 데이터가 발생하는 즉시 처리하여 결과를 산출하도록 하는 시스템. 자, 사용자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좌석을 예매한다든지 티켓 예매, 그다음 은행 업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중 모드 시스템은 1세대하고 2세대를 혼합한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분산 처리 시스템. 여러 대의 컴퓨터들에 의해 작업을 나누어 처리하고 그 내용이나 결과를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 교환되도록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자, 컴퓨터를 한 대를 가지고 처리하기보다도 여러 대의 컴퓨터를 서로 연결해서 나눠서 처리하면 효율은 더 높아지겠죠. 그게 분산 처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타 용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듀얼 시스템. 자, 듀얼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눈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자, 컴퓨터 장애로 인한 작업 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 대의 컴퓨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자, 방송국 같은 경우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프로를 만일 녹화를 한다. 자, 녹화하는 시스템 컴퓨터가 있겠죠. 자, 그 컴퓨터를 한 대만 가지고 만일 운영을 한다라면은 그 한 대가 만일 중단, 그러니까 고장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프로 자체 녹화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작업을 해야 될 경우, 자, 그럴 경우에는 듀얼 시스템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CPU가 같은 업무를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의 목적으로 해서 하나 더 가동시키는 거죠. 듀플렉스 시스템, 자, 비슷한데요. 이는 한쪽의 CPU가 가동 중일 때는 다른 한 PC는 대기하게 되며, 그러니까 일단 하나의 CPU만 가동시킵니다. 가동시키고요. 또 하나는 대기를 해요. 대기하고 있다가 가동 중인 CPU가 고장이 나면은 즉시 대기 중인 CPU가 자동으로 이제 가동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듀얼 시스템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방지하는 또 하나의 기법이 되겠죠. 자, 장애가 복구될 때까지는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자료 처리 방식의 발달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괄 처리 말씀을 드렸었죠. 예전에 컴퓨터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다. 고가의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모아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실시간 처리 가능하죠. 그리고 네트워크가 발달이 되어서 네트워크로 여러 대의 컴퓨터들을 서로 연결해서 분산해서 또 처리를 해서 효율성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여러 대의 컴퓨터들에 의해 작업들을 나누어 처리하고 그 내용이나 결과를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 교환되도록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 일단 나누어 처리한다.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나누어서 작업을 처리하고 통신망을 이용한다라는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분산 처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 있는 기타 용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시스템. 자, 오프라인, 온라인 차이점 아시죠? 온라인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프라인은 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처리가 되는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앙 집중 처리 시스템, 중앙 집중 처리 시스템, 중앙 처리 시스템, 집중 처리 시스템, 다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각 부문, 공장, 사무실 따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나 업무를 중앙의 컴퓨터에서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각각의 컴퓨터들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처리하는 것은 중앙에 한 대가 있는 겁니다. 그 한 대의 컴퓨터가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 처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앙 처리 시스템은 모든 자료의 처리를 오프라인으로 처리하는 특징이 있다. 아닙니다. 자, 은행 같은 경우에 자, 중앙은행에서 슈퍼컴퓨터가 있죠. 보통 슈퍼컴퓨터의 거의 성능과 거의 유사한 그 정도의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컴퓨터에서 각각의 그 지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든 작업이 처리되는 것은 중앙에 있는 컴퓨터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오프라인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중앙 처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온라인이다, 오프라인이다. 자,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일 수도 있고 오프라인일 수도 있고요. 중앙 처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모아서 중앙에서 처리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이제 그 오프라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온라인도 되고 오프라인도 되는 겁니다. 일괄 처리 시스템은 자료 처리 작업을 일정한 양이나 시간 동안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한다.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은행, 여행사의 자석 예매 맞죠? 분산 처리 시스템은 각 지역의 컴퓨터가 통신 회선으로 연결되어서 서로 간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자, 통신이 된다는 얘기는 서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자, 2개 이상의 CPU를 가지고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자, CPU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멀티죠, 멀티. 그리고 CPU를 다른 말로 프로세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멀티 프로세싱이 되는 거예요. 멀티 프로세싱. 그래서 다중 처리 시스템이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정보와 사회와 관련된 내용은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정보와 사회의 특징에서 역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역기능은 어떤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와 사회의 문제점. 자, 정보와 사회의 정의를 보시면은 정보기술, 컴퓨터와 이제 통신망이 주로 되겠죠. 자,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보 중심의 사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보와 사회의 역기능은요, 불건전한 정보 유통과 컴퓨터를 이용한 신종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가상 공간의 확대로 인해 현실 도피, 비인간화를 촉진하고 있다. 중앙 컴퓨터 또는 서버의 장애로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그런 이제 통신 장애가 발생을 한다. 통신사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을 하면은 그때 모든 업무들이 이제 마비가 되는 거죠. 이런 정보와 사회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시면 답은 나올 겁니다. 자, 정보의 수요와 공급의 다원화. 그러니까 정보가 다양하죠. 수요도 다양하고 공급도 다양합니다. 기술 혁신과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첨단 직업의 출현. 이건 맞습니다. 이것은 역기능이라고 할 수는 없죠. 정보 이용의 격차와 문화적 종속, 정보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젊은 사람하고 좀 나이 드신 분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종속,
문화하고도 정보하고도 직접적인 종속적인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다양한 사회의 시스템화, 뭐 이런 것들을 뭐 직접 이제 그 역기능이라고 하기는 힘들고요. 3번이 가장 적합한 답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컴퓨터 범죄 중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사하여 저작권 침해를 하였다. 이 경우 민형사상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 어떤 법에 저촉되느냐. 자, 각각의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이것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보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작권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원. 이것도 마찬가지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하고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자,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자, 저작권 법이 가장 이제 이 문제하고는 맞는 법이 되겠습니다.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은 바로 답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자, 기타 용어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과 관련 있는 용어로 알맞은 것은, 자, 각각의 용어를 먼저 설명 좀 드릴게요.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이 DMA가 정답인데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직접 액세스를 한다는 얘기예요. 메모리를 직접 액세스를 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메모리가 있고요. 입출력, 인풋, 아웃풋, 입출력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CPU가 있어요. 자, 메모리하고요, 입출력 장치하고 계속 통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출력을 하고 뭐 입력을 하고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처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CPU가 하는 거죠. CPU가 직접적으로 입출력을 사실 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CPU는 상당히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입출력 장치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마우스, 키보드, 프린터 이런 입출력 장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CPU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속도가 느립니다. 자, 그래서 CPU가 직접 이제 입출력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DMA 방식은 입출력, 그러니까 CPU의 간섭 없이 CPU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억 장치하고 입출력 장치 사이에 직접 전송을 하는 겁니다. 직접 전송을 해서 고속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해서 입출력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DMA는 입출력 전송에 따른 CPU의 부하를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CPU가 할 일이 많은데 입출력까지 같이 하려면은 그만큼 부하는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DMA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부하가 감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정답은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용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착 상태 말씀을 드릴게요. 교착, 서로 맞물려서 꽉 막혀있는 그런 상태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사용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을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같이 수행을 하다 보면은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죠. 화면이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교착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드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측 못한 다운을 우리는 교착 상태, 데드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은 둘 이상의 프로세스들이 자원을 점유한 상태에서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점유하고 있는 자원을 요구하며 무한정 기다리는 현상이다. 자, 프로세스라는 것은 주기억 장치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CPU가 있고, 자, 주기억 장치가 있고요. 보조기억 장치가 있죠. 자, 보조기억 장치에서 한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 한글 프로그램을 따닥 해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주기억 장치로 해서 적재가 되죠. 자, 주기억 장치에 있어야만 CPU가 가져와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보조 기억 장치에 있을 때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주기억 장치에 있을 때는 이것을 프로세스라고 얘기합니다. 프로세스. 자,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CPU가 하는 거고요. CPU를 다른 말로 프로세서라고 하죠. 프로세서. 그래서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세스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작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의 작업, 그리고 게임을 실행을 했을 때의 작업, 그리고 윈도우 서핑, 인터넷 서핑을 했을 때의 작업, 이런 각각의 작업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한다는 것은 컴퓨터 내부에 여러 가지 자원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원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두 명의 아이가 있는데요. 자, 게임기를 이 아이는 이것을 가지고 있고 이 아이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PS2고요. 이건 닌텐도죠. 근데 이 두 명의 아이가 싸우는 경우, 교차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자, 이 게임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 손으로 꽉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게임기를 요구할 때, 그 다음 상대방의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것은 주기 싫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요구할 때, 자, 이때는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교차 상태가 되는 거죠. 둘 다 이 자원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차 상태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의 읽어볼게요. 자, 둘 이상의 프로세스. 자, 프로세스가 있죠. 자원을 점유한 상태에서, 자, 점유한 상태에서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점유하고 있는 자원을 요구한다. 그래서 무한정 기다리는 현상이다. 자, 이게 교차 상태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인터럽트는요, CPU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예기치 않은 상황 때문에 그 실행을 일시 중단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제어하는 것이다. 자,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명령어 1, 명령어 2, 명령어 3, 명령어 4, 명령어 5. 자, CPU는요, 자, 이런 순서대로 명령어를 처리합니다. 명령을 처리하는데, 명령어 1, 명령어 2, 명령어 3 이런 순서대로 쭉 잘 처리하고 있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정전이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출력을 해야 된다든지 급하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현재 작업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작업을 중단하고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고 다른 급한 일을 처리하고 되돌아와서 나머지 작업을 수행을 해야겠죠. 맞습니까? 자, 이것을 인터럽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터럽트. 그래서 CPU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 예기치 않은 상황, 뭐 정전이라고 보셔도 돼요. 정전. 가장 급한 인터럽트가 되겠죠. 자, 예기치 않은 상황 때문에 그 실행을 일시 중단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제어하는 것이다. 급한 일 처리하고 다시 와서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인터럽트가 되는 거예요. IRQ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I가 뜻하는 것이 인터럽트를 뜻하는 건데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CPU가 있는데요. CPU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치들은 수도 없이 많죠. 뭐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뭐 사운드 카드, 그래픽 카드, 각종 장치들이 이렇게 CPU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고요. 만약 키보드에서 여러분들 키 하나 딱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입력하는 순간 CPU가 그 입력한 것을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 처리,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 통로를 IRQ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통로라고 보셔도 되고 번호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CPU 입장에서 번호를 이렇게 붙입니다. 번호를 붙여서 키보드를 누른다, 마우스를 누른다. 그럼 마우스를 누르면 2번, 키보드를 누르면 1번 이런 식으로 CPU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별할 수 있는 이런 번호들, 그리고 이런 인터럽트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통로들, 이런 것을 IRQ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려면은 제어판에 가서 장치 관리자에 가시면요, 아래와 같이 인터럽터 요청이라고 해서 IRQ 번호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 장치별로 해서 IRQ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만일 이 IRQ 번호가 중복이 된다, 그때는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겁니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1번이고 이것도 1번이다. 마우스를 움직여도 1번이고 키보드를 움직여도 1번이다 그러면은 CPU가 제대로 작동을 못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IRQ는요, CPU가 알아볼 수 있는 식별 번호다. 그리고 각 장치들이 CPU 사용을 요청하기 위해 보내는 인터럽트 신호가 전달되는 통로다. 마우스를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죠? 흔드는 순간 CPU가 어떤 작업을 쭉 수행을 하다가 마우스를 흔들게 되면 그 순간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인터럽트 누가 발생을 시키는 겁니까? 마우스죠. 마우스가 인터럽트가 발생을 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런 통로. 자, 인터럽트 신호를 전달하는 이 통로를 IRQ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용어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6번째 시간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